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발표를 맡게 된 명지병원 이왕준입니다. 특별히 오늘 굉장히 긴박한 일정 하에서도 이렇게 온라인 컨퍼런스를 열게 돼서 한편으로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저희 원래 코리아 헬스케어 컨그레스가 4월 달에 열렸어야 되는데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11월로 연기됐지만 저희가 이 취지에 맞춰서 오늘 긴급하게 온라인 컨퍼런스를 만들었습니다. 금방 우리 김우주 교수님이 얘기하셨듯이 저희가 제목을 이제 포스트 코로나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로 잡았는데 이제 이 포스트 코로나라는 개념이 코로나가 끝난 이유가 아니고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전체 시대 구분을 포스트 코로나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발생 이전과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의 모든 과정을 포괄해서 포스트 코로나라고 명명을 했고요. 정말 이제 이 코로나 그 감염병 사태는 이 세계적인 그런 문명사적 감염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14년도에 1차 대전이 사라예보 총성 이후에 발발한 거를 두고 실질적으로 20세기가 시작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록 연대기적으로는 14년 이후에 1차 대전이 발생했지만 이게 문명사적으로는 1차 세계대전이 사실상 20세기를 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2020년이지만 어찌 보면 21세기를 새롭게 여는 그 역사적인 사건은 코로나 감염병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가 시작된 지 20년이 되었지만 어찌 보면 이후의 역사가들은 이 코로나 감염병 사태가 바로 21세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자 정말 문명사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주어진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감염병 시대에 특히 지금 1차 대유행이 지나고 2차 대유행을 예측하는 그 과도기적인 한 5, 6개월 사이에 단기적으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또 더불어서 이 감염병 시대로 지금 접어든 상황에서 전체적인 지금 병원과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전략적인 또 구체적으로는 전술적인 그런 이슈들을 짚는 데 집중해서 제 논의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번 그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방역 대응 과정들이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래서 해외에서 한국의 전략, 한국의 대응 과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문의가 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웹이나 이런 것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걸 저는 이 네 가지로 기본적인 과정들을 요약을 해서 키워드로 정리를 했는데 이제 이 네 개의 아주 키 스트래티지가 요약을 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 일종의 이게 철학 내지는 기본적인 기조라고 생각하는데 투명성과 공개성입니다. 사실 이 투명성과 공개성은 저희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반성을 했던 대목이기도 하고 메르스 사태 이후에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전략적 기조이자 어떤 철학적 바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상당히 민주주의적인 통제 구조를 전제하면서 투명성과 공개성의 원칙에 의해서 진행됐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그런 참여 그리고 의료기관들의 능동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그 과정들이 다른 뭐 중국이나 또는 또 유럽 심지어 미국과도 달리 굉장히 다이나믹하면서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질서정연한 그런 과정들을 이끌어낸 기본 바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략적으로 이 컨테인먼트, 봉쇄 또는 차단 전략과 미티게이션, 이 완화 전략, 이 두 개의 전략을 동시 병행했다는 겁니다. 보통은 이 봉쇄 전략이 1단계에서 진행이 되다가 이게 이제 무너지면 지역사회 감염이 전면화되면
그러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 전략으로 이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초기에 봉쇄 전략을 피다가 그 다음에 이게 지역사회 감염으로 전화가 되면서도 한편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완화 전략과 함께 끝까지 계속 이 봉쇄 전략을 같이 병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 과정이 이제 우리가 진단키트 개발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굉장히 광범위한 검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물론 이게 병행이 될 수 있었겠지만, 저희는 계속 지역사회 감염들이 발생할 때마다 그 오리진을 찾을 수 없는 데까지 끝까지 추적해서 그래도 계속 그 작은 잔불들을 계속 꺼나가는 전략을 동시에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폭발적인 어떤 지역사회 전파를 막을 수 있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정말 공무원들과 의료인들의 매우 헌신적인 정말 이 뼈와 살을 갈아 넣는 그런 헌신적인 노력들이 또 가능했기 때문에 이 병행 전략이 작동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저희가 좀 많이 논의해야 될 이 얘기인데, 저희가 이 트리아지, 이 분류 체계와 그거에 근거한 치료 시스템을 굉장히 창의적이면서도 독창적으로 구축을 했고, 여기에 민과 관 또는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가 같이 잘 참여함으로 인해서 비록 부족한 자원 그리고 굉장히 한계가 있었던 그런 동원 역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 대구 경북에서 대유행이 생기고 한 2주간은 상당히 혼란이 있었지만, 이제 그 이후로는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에 대한 분류 체계를 정리하고 여러 가지 지금 이 치료 전략을 중층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게 이번 이제 성공적 방역의 또 키였고, 따라서 앞으로 2차 유행뿐만이 아니고 이후의 감염병 관리 체계, 특별히 진료 시스템을 어떤 하이라키와 어떤 전달 체계로 유지해야 될 건가에 대한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이 정말 대량의 스크리닝 테스트,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한 계속 이어지는 신속한 이런 추적 관찰 시스템이 네 번째 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 해당하는 요 환자 분류 및 치료 시스템이 대략 한 3단계로 이번에 작동이 됐는데, 이게 이제 초반부터 저희가 1월 달에 중국에서 일정한 이제 데이터가 계속 그 보고가 되고, 저희가 1월 20일 날 첫 환자를 처음 이제 확진을 하면서 이 전쟁이 시작됐을 때 저희 병원협회를 비롯해서 전문가들이 일관되게 동의하면서 주장했던 내용은 바로 중증과 경증 환자를 초기에 분류하고, 병원은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경증 환자는 병원이 아닌 제3의 시설 또는 자가격리 등의 과정으로 절대 경증 환자가 병원으로 먼저 쏠림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치료해야 될 중증 환자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게끔 하는 그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지금 전체적으로 경증 환자가 한 80%고, 심지어 그 80% 환자 중에 반절 정도가 지금 거의 무증상 내지는 무증상에 가까울 정도의 그런 경미한 환자로 나타나고 있고, 20% 정도가 이제 조금 이제 중등도 이상이고, 실질적으로 크리티컬한 환자는 한 5% 정도가 되는 걸로 그 모든 이제 결과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일단 이 80%에 해당되는 경증 환자를 저희는 생활치료센터라는 이름으로 제3의 어떤 격리시설, 주로 뭐 연수원이라든가 또는 뭐 호텔이라든가 또 뭐 기숙사 이런 여러 가지의 생활 격리 시설을 활용해서 저희가 생활치료센터라는 개념으로 경증 환자를 빼낼 수 있었고, 따라서 국가지정 격리병상을 비롯한 실질적으로 지금 중환자 관리가 가능한 병원들이 오버플로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5%의 일단 중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한 15% 정도 되는
중등도 내지는 약간의 중증 환자들은 주로 이제 공공병원, 특히 지방공사 의료원들을 비워서 이 공공병원이 이제 그 중간 역할을 맡게 하는 이런 3단계 트리아지 시스템과 치료 전략이 굉장히 유효하게 작동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이 나름으로 지금 이제 하나의 모델처럼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이냐. 나아가서 이게 단기적으로 2차 대유행을 준비하는 거를 넘어서서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상설적인 이 감염병 진료 체계, 감염병 진료 전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을 겨울을 예상해서 저희가 2차 대유행을 대비하는 좀 단기적 차원에서의 의료 시스템, 진료 시스템에 대한 몇 가지 쟁점 사항을 먼저 논한 다음에 좀 더 구조적이고 상설적인 진료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지난 4개월 동안 진행하면서 아직까지도 가장 미흡하고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은 바로 이 감염병 진료 역량을 통제하고 지휘할 이런 통합 거버넌스가 아직도 제대로 구축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걸 권역별, 지역별로 이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질병관리본부가 모든 걸 이제 통제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질병관리본부는 주로 방역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관리 시스템이고 또 나아가서 뭐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도 여실히 드러났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심각 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든 이제 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 방역 체계 안에서도 사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이제 갈등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 진료 체계에 있어서는 사실상 개별 병원들에 있어서의 진료 역량을 권역 단위에서 또는 지역 단위에서 통제할 수 있는 사실상의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중앙 단위에서도 지금 중앙 임상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지만 중앙 임상위원회는 사실상 자문위원회 수준의 정도의 어떤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제성이라든가 모든 데이터를 관리한다든가 환자 전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휘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진료를 중심으로 한 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한 환자 분류 또는 환자 배치 이거 또 그거에 따른 어떤 진료 자원 역량을 배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 통합 거버넌스를 지금 중앙 권역 지역별로 구축을 하지 않으면 만약에 대구 경북 같은 사태가 수도권 중심으로 전국화됐을 때는 정말 큰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통합 거버넌스 구축이 저는 첫 번째 문제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김우주 교수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어쨌든 저희가 월스트 시나리오부터 다양한 시나리오, 특히 월스트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해서 이거에 따른 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 배치, 자원 동원 계획을 하부의 병원 단위까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건지에 대한 실질적인 시뮬레이션이 돼야 되고 그거에 따른 일종의 가상 훈련이 시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그 자원 동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범부처 지원단에서 일단 그런 개인 보호구를 비롯해서 벤틸레이터라든가 이런 이제 중환자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방역 장비에 대해서는 지금 나름대로 이 컨틴전시 플랜을 가지고 몇 개월 안에 이걸 확보하기 위한 지금 한편으로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넘어서서 총괄적인 환자 배치 및 자원 동원 계획을 같이 수립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니 해도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제 중환자 관리 역량이고요. 중환자 관리 역량은 기존에 있는 지금 국가 지정 격리병상이나 공공병원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한 개 전체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이 민간병원과 3차 병원을 포함해서 그 안에서의 중환자 역량 관리 역량을 재배치를 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지금 수가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비상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좀 개념의 비상재난 감염병 수가 개발을 해야 되고 보상을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손실 보상을 지금 하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2, 3개월 논의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논의가 정리가 되고 있지 않은데 이번에 이미 경험했지만 이런 격리 병상에서 중환자 관리에 들어가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 그런 소요 비용은 일반 중환자 관리의 최소 3배에서 5배 정도의 인력과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비상재난 감염병 수가를 해야만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환자 진료가 가능할 거고 병원들의 자발적 협조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의료기관들한테 지금 임시적으로 또는 굉장히 긴급하게 주로 메르스의 후속 버전으로 만들어져 있는 선별진료소나 안심외래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버전으로 이걸 재정비해야 되고 지속 가능한 감염병 비상체계로 수립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좀 많은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지금 얘기되고 있는 조금 퍼머넌트한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료 체계는 대략 지금 제가 그림으로 지금 표현된 이런 그 3단계 티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상층에 존재하는 퍼스트 티어가 중앙과 권역 단위 레벨이고요. 그래서 지금 국가중앙감염병센터, 감염병병원, 뭐 국립의료원이 이제 이거를 맡게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뭐 이번에 최근에 박원순 시장님이 서울시 중구에다가 지금 공병단 부지에다가 짓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100병상 정도의 지금 국가중앙감염병센터가 한편으로 진행되고 나아가서 지금 호남, 영남, 중부권에 50병상 정도의 권역별 감염병센터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돼야만 사실 제일 좀 핵심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의 감염병 치료 역량이 확보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다 완성이 되더라도 실제 이게 한 250병상 정도 되고요. 지금 인력적으로 보면 약 100병상 정도 되는 이 감염병 센터에 기본 병상당 간호 인력만 500명입니다. 이거를 가동한 또 준비한다고 그러면 사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금 요 중앙 권역 단위의 새로운 감염병 센터의 역량이 그 시설이 만들어지 병원이 지어지더라도 그 인력까지 준비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최소 3년에서 5년까지의 기간이 걸릴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이게 좀 미래적인 지금 감염병 진료센터의 퍼스트 티어지만 이 부분들의 기간을 준비한다 그러면 그 중간 과정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 대응 대안 체계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세컨 티어는 지역 단위 레벨이고요. 그 중에 세컨 티어의 상층부는 국가지정 격리병상을 갖고 있는 현재 감염병 거점병원, 지금 29개 병원이고 이 중에 반절 정도가 민간이고 반절 정도가 지금 공공병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같이 이 국가지정 감염병 거점병원을 또 지휘 컨트롤 타워로 해서 그 지역 단위의 이런 종합병원들이 엮여져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대략 300병상 이상의 지금 우리나라의 병원은 350개지만 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건 한 200여 종합병원들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 단위 레벨로 여기에서 현장 지역 단위의 네트워크와 통합 컨트롤 타워 및 그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이 아래 단위 1차 의료 단위의 현장 단위는 개원가를 포함해서 이 모든 이제 중소병원까지 이 외래 단위에서 이게 이제 구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아마 열성 호흡기 전용 클리닉을 개원가에서 주로 실제로 지금 그동안 개원가에서 이런 감염병 사태에서는 환자 자체를 지금 볼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구조적인 상황이 안 되는데 이 상황을 개원가 중심의 열성 호흡기 전용 클리닉으로 좀 준비하고 또 나아가서 병원급 이상에서도 열성 호흡기 외래 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이제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한편으로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저희 이제 명지병원 같은 경우는 이것과 유사한 좀 기본적인 병원 안에 좀 퍼머넌트한 시스템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관은 완전히 이 본관과 이어져 있지만 언제든지 100% 차단될 수 있는 독립된 건물로 되어 있는 그 권역응급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중에 이제 1층이 이제 권역응급센터의 선별지수와 음압격리병상이 응급실 소속으로 따로 있습니다. 응급의학과 소속으로 따로 되어 있고요. 2층과 2.5와 2.5가 지금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이고 그리고 2.2는 중환자실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은 지금 폐렴 감시병동으로 해서 모든 이런 감염병 시대의 폐렴 환자만 전부 모아서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 E4는 입원 선별병동으로 해서 모든 입원 환자는 일단 E4에 와서
코로나 검사, PCR 검사를 하고 그거가 음성이 됐을 때만 일반 병상으로 옮겨가는 그런 임시 관리병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병 시대의 이제 병원 구조는 새로운 구조를 개별 병원에서도 이제 구조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병원의 모든 스트럭처, 구조와 프로세스를 감염병 존과 비감염병 존으로 나누어서 이게 듀얼 트랙으로 구축되고 운영돼야 된다는 거죠. 이건 전체 프로세스에서도 다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일단 응급실에서도 선별진료소를 상설화해야 되고 선별진료소와 별도로 응급실에 이제 음압격리병실을 따로 운용을 해야 됩니다. 응급실에 소속되어 있는 음압격리병실이 이제 전부 부속시설로 갖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외래에 있어서도 완전 출입구와 동선이 다르고 또 음압 이 전체 환기 시스템을 갖게 되는 열성호흡기 외래센터를 일반 외래와 완전히 독립된 구조로 따로 구축을 해야 됩니다. 중환자실도 이 감염병 존이 일반 중환자와 별도로 격리된 또는 분리된 그런 존과 인력 장비를 그에 따라서 고도화해야 된다고 보고요. 수술실과 혈관 조영실들도 듀얼 트랙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병원에도 지금 벌써 저희가 지금 수술장 2개를 음압이 되는 수술장으로 바꿨고 지금 뭐 다음 달에는 추가로 2개를 해서 제가 지금 수술실 4개가 아예 음압이 되고 언제든지 독립된 동선으로 이런 의심 환자가 오더라도 즉각 응급수술이 가능하게끔 만들었고 혈관조영실도 하나를 지금 음압 시설이 되게끔 개편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게 프로세스에 있어서도 특히 지금 보호자 간병인의 관리 시스템을 과거와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또 나아가서 이 감염병 대응 시스템, 상설적인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 CDRT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Communicative Disease Response Team, 감염병 즉각 대응팀으로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예로 지금 저 왼쪽 상단에 있는 지금 요 선별진료소가 지난 3개월 동안 운영돼 있던 천막과 컨테이너로 운영됐던 선별진료소를 지금 아래에 있는 상설적인 선별진료소로 지금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설적 선별진료소를 새로 지금 구축을 해서 요거는 의료진들이 그 완전 보호복을 입지 않고 안쪽에서 워킹스루처럼 진료도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그 안에 양압과 음압을 의료진이 근무하는 공간은 양압, 환자가 들어오는 쪽은 음압으로 해서 공기 흐름을 차단했을 뿐만이 아니고 모든 냉난방 구조를 이제 다 해서 이제 겨울이나 여름에도 지금 천막 구조에서 일하는 게 아닌 좀 퍼머넌트한 구조로 하는 거를 좀 바꿨고요. 현재 지금 이 완심외래가 운영되고 있는 것도 조만간 아예 외래 존을 나눠서 퍼머넌트한 열성 호흡기 외래 센터로 지금 재오픈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중환자 관리 역량이 지금 이번에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메르스 때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거는 응급실 역량이었고 응급실 문제였고 따라서 메르스 사태 이후에 모든 그런 개선의 초점의 핵심은 응급실 구조를 변경하고 응급실 수가를 개편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볼 때 이번 코로나 사태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이제 중환자실 관리 역량을 어떻게 개편하고 중환자 수가를 어떻게 바꿀 건가가 저는 지금 논의돼야 될 가장 핵심적인 이슈라고 보고요. 지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중환자 전체 캐퍼시티입니다. 미국이 압도적으로 중환자 캐퍼시티는 높은 상황이고 그다음 독일은 높습니다. 이번에도 독일이 상대적으로 치명률이 좀 낮은 이유는 이 독일의 어떤 중환자 케어 인프라와 역량이 상대적으로 좋았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태리나 프랑스가 많은 사망자를 냈음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지금 10만 명당 중환자 병상 수나 그 캐퍼시티는 훨씬 풍족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이태리나 프랑스처럼 진료 역량을 넘어서는 그런 아웃브레이크가 벌어지면
저희 나라도 이태리나 프랑스 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지금 스페인도 우리랑 비슷한 상황이고요. 일본이 우리보다 오히려 적고 영국이 지금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국의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도 이런 인프라와 굉장히 상관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이번 상황이 어느 정도 조금 1단계가 종료가 되면 이런 어떤 실질적인 그 의료 인프라와 사망률 내지는 치료 역량과의 상관관계가 논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환자 진료 역량이 상당히 이제 많은 부분들이 지금 문제 제기되고 있는데 이 6가지 정리된 거는 중환자 의학회에서 최근에 정책 보고서로 만든 내용을 제가 요약한 겁니다. 일단 지금 중환자 발생에 대한 위험 요인과 이거를 예측할 모형을 지금 만들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빨리 만들어서 어느 대목에서 이 중환자 역량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놓으면 그거에 따른 그 위험 요소들이 어느 지표에 올라가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로 동원되고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분석과 예측 모형이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또 2차 대유행에 준비한 중환자 진료 체계와 자원이 확보를 지금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중환자실의 기본 병상뿐만이 아니라 인공호흡기나 필요의약품, 개인보호구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차제에 지금 전담 인력 확보가 일시적으로 되지 못하더라도 이 부분들이 만약에 차출돼서 투입하게 됐을 때 어떻게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 특히 지금 격리병상에서의 감염 관리를 어떻게 훈련하실 것인가가 지금 필요하다는 거고, 특히 이제 이 중환자 이송 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환자들을 한 군데에서 볼 수가 없고 환자 상태가 자가격리가 됐건 생활치료센터에 있다가 그 다음 단계 의료기관으로 이송했을 때 어떻게 이 부분들을 할 거며 또 급성기가 끝나면 바로바로 전원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법적 제도적인 게 있는데 이 자원이 부족한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한테 인공호흡기를 달고 누구한테 에크모를 달 건지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원칙과 윤리적 판단의 기준들이 필요하고요. 또 의료진들이 지금 근로시간을 준수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초과적으로 동원돼야 되기 때문에 의료진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법적 지원이 필요하고 또 나아가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절차를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과거 상황과 평상 상황과 다른 적용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이게 사실은 메르스 때도 얘기됐지만 이후에 정리되지 못한 건데 이게 중앙 집중식 텔리 ICU 모델을 개발해야 됩니다. 사실상 이거는 지금 이 원격 의료에 대한 수많은 논쟁 중에 가장 먼저 시급하게 또 유용하게 도입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가지정 격리병상을 비롯한 지금 이런 그 감염병 중환자실 자체를 텔레메디슨으로 연결하고 이거를 센트럴라이즈된 그 EICU에서 이거 서포트하고 통제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이 자원 활용이 쉬워질 것이고 현재 이 텔레메디슨을 가장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정말 중환자 관리에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 및 어떤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나 이 과정에서 수가 체계를 이번에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환자실 등급제 이미 좀 많이 논의가 됐었고요. 그다음 환자 중등도에 따른 가산제. 그래서 이 등급제와 중등도 가산제를 연동하면 굉장히 효율적이면서도 또 제대로 된 원가 보상이 되는, 그래서 중환자 관리 역량을 획기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수가 체제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상당한 논의를 집중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미 중환자 관리가 이번에도 보여졌지만 응급의료 체계만큼 이거는 거의 필수 의료고 이게 뭐 민간이 됐건 공공의료가 됐건 그 어디 기관이건 간에 중환자 자체는 어느 병원에 속하더라도 이건 사실상 공공의료다, 필수 의료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이미 이제 감염 관리에 최적화된 구조로 가려고 그러면 점점 이제 중환자가 모두 다 이제 1인 격리실 및 음압시설 1인실 중심의 이제 중환자실로 전부 개편해야 되는데 사실 선진국은 이미 10여 년 전에 전부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저희 같이 멀티로 보는 중환자실은 외국에 가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1인실 중심으로의 중환자실로 구조 개편이 돼야 되는데 거기는 굉장히 많은 투자와 자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에서도 민간 병원을 포함해서 모든 병원들의
실질적인 좀 재원 지원이 필요하고 정책 지원이 있어야만 전체 중환자 인프라를 굉장히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이제 시설이 됐으면 인력이 문제이기 때문에 전담의와 간호 인력을 양성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 인력이 양성될 수 없습니다. 이건 최소 5년에서 10년의 큰 전략을 가지고 이 인력 양성에 좀 새로운 중환점을 두는, 결론적으로 이번에 이 포스트 코로나에서 의료 시스템 개편에서 굉장히 중핵이 되는 대목이 중환자의 관리에 대한 그런 물적 인프라, 인적 인프라, 그리고 수가를 포함해서 운영 지원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이거를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